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자, 오늘도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트럼프의 통상 경제 정책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보죠. 바이드노믹스,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이든의 경제 철학을 이해하려면 2016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사실 그 민주당 핵심 브레인들은 뭐 그 힐러리 대통령 뭐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중서부의 그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뭐 저 위스콘신 그쪽 주가 이런 그 자유무역에 노출이 되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타운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완전히 뜻밖의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 핵심 브레인들은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글로벌화로 인해서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런 자성이 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는 뭐 산업 정책에 나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육성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초반 그러니까 그 바이든 그 대선 전에 지금 현재 그 제이크 설리반 안보 보좌관이 여러 군데 기고를 하는데요. 좀 보호주의적이기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견제 그리고 또 산업 정책 이런 밑그림이 이미 그때 그려진 겁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두 당이 동시에 이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쪽으로 다 정책 노선을 바꾼 뭐 계기가 따로 또 좀 있다면서요? 중국 팩터입니다.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좀 이제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화되면서 같이 잘 이렇게 조화되면서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점차 이게 좀 권위주의적이고 정말 서구의 가치나 이런 공동 번영을 보장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죠. 오바마 말기부터 이 중국에 대한 그 경계론 이게 뭐 CIA나 이런 정보 기관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좀 되게 알러트가 되기 시작했는데 2025년까지 첨단 모든 산업에서 우리 세계 제일이 되겠다 하면서 뭐 정부의 보조금과 뭐 때려 부으면서 서구를 더 자극을 하게 된 거죠.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바이든이 그것을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트럼프는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이든 와서는 이게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어떤 산업 보조금 경쟁 이렇게 좀 확전된 그런 양상입니다. 트럼프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로 이제 관세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을 그 활용을 해가지고 원산지 규정 이런 걸 시장비용을 높게 해놓고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무역보다는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유도한 게 이제 트럼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 산업 정책, 반도체 그리고 뭐 EV, 배터리 이런 쪽에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보조금을 주면서 그리고 또 과거에는 중국보다 한두 세대만 이제 앞서 나가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격차를 벌여야 된다. 뭐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당은 좁게 하고 담벼락은 높게 하게. 그게 이제 기술 통제 보호 정책의 어떤 상징적인 그 원칙이거든요.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엄청나게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목표는 비슷한데 정책 수단을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전기차라든가 그 배터리 이런 것들은 뭐 미국보다 훨씬 기술이 진전되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그 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게 저 과잉 생산이 되고 헐값으로 그냥 막 밀어내기 수출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홍역을 겪는 거죠. 사실 이거는 미중 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관련이 되고 철강, 뭐 화학, EV, 배터리, 뭐 반도체 등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손을 대는 데는 엄청난 그 자원과
그리고 이제 효율성과 엄청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그냥 휩쓰니까 시스템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어떤 솔루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합심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뭐 제한을 가하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선례가 있는데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이 그랬거든요. 네, 일본이요. 일본이 그냥 무섭게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엄청난 값싸고 질 좋은 그런 제품들을 쏟아내니까 미국도 많이 긴장하고 일본이 몰려오고 있다. 몇 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이 그 환율 조정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엔화는 평가 절상 거의 2배로 가격이 뛰었죠. 일본은 그 당시에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좀 조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은 거죠. 지금 과연 그러면 중국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 그거를 존중하는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패권 경쟁으로 계속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지금 그 바이든 2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달러가 지금 그 평가가 너무 높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미국 달러 평가 절하를 하면서 또 한 번의 플라자 2 같은 그런 그 관세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사실 우리 저 피터슨 에서도 약 2026년 정도에 플라자 2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도 비슷한 국가들끼리 같이 좀 대응하는, 그래서 플루러레터럴한 그런 어프로치로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온다면 우리 정부도 상당히 그 절묘한 선택을 좀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커다란 파급 효과가 있겠죠.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국내 육성을 위해서 막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에 뭐 얼마, TSMC 얼마, 삼성에 8조 뭐 얼마 이렇게 주고 뭐 마지막에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줬는데, 자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어쨌든 이 첨단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인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로 바뀐다 했을 때 이 구상이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 구조상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법안이 없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저 칩2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칩스 액트 2. 미국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으로 융성하게 발전이 되려면 칩스 액트 2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AI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 바이든의 또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기후 변화, 뭐 이런 환경 이런 게 다 사기다. 그렇게 아주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유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이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더라도 좀 약간의 후퇴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리스크가 큰 거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2기가 되면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에서 지금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는 그게 202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공화당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이고 이랬었지만, 지금 또 이 어떤 그 펄러틱스가 또 교묘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음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이거를 보호무역주의 측면에서 또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의 산업은 뭐 중국이나 다른 개도국에서 오는 수출품에 비해서는 그 탄소 배출량 이런 게 낮은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국경에서 그냥 세금을 때려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렇게 국경에서 때려버리면 또 새로운 세원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친환경이어서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친환경을 빌미로 한 보호 장벽인 거네요. 그 국내 업자들한테는 비용 부과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만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보호무역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 컨셉에서 다 나오는 거죠. 실제 중국이 교류하는 거는 뭐 트럼프 정책 쪽보다는 바이든 정책 쪽이라고요. 얼마 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도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트럼프는 장검, 바이든은 단검입니다. 장검 같은 경우는 한번 휘두르면 뭐 엄청 위협적이고 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데 또 헛스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헛스윙도.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은 굉장히 아주 터프하고 굉장히 호키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중국을 규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바이든보다는 못합니다. 반면 바이든의 경우에는 제가 단도라고 표현한 게 영어 표현에 death by thousand cut 이게 있거든요. 조금씩 작은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1000번을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수출 통제나 이런 그런 규제들을 보면 기술별로 이거는 수출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아주 그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복식으로 치면 이제 어퍼컷 한 방이냐, 잽 1000번 맞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예.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예 한 번 피하면 되는데 잽 1000번 맞으면 그 괴로워가지고. 맞습니다. 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떤 이념과 원칙과 이거에 따라서 아주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반면 이 트럼프는 좀 이제 기분판 거죠. 상호 간의 어떤 비즈니스, 커머셜 인트레스트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통 크게 한번 그냥 거래로 그냥 한번 딱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 왠지 또 트럼프는 왜 그 탑다운으로 뭔가 그 직접 과장들이 보고서 쓰는 거 말고 사장들이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풀어라 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자유무역 체제, WTO 체제죠. 이게 거의 무너지는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운 친구를 또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새로운 친구들이랑 이렇게 거래나 무역을 더 높이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글 같은 이러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기회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은 사실 가장 크고 또 기술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고 혁신 기술은 다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해온 그 과정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발명이 됐는데 제조 부분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의 이 번영을 누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 미래 기술이나 바이오텍이나 뭐 등등 이런 데서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 특히 현재는 중국 기업이나 이제 중국 기술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EU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메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중국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소비재나 이렇게 기술과 하이텍과 관련 없는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3의 시장들. 여기는 어떠냐? 여기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잘 알고 있거든요. 눈치 보이고 하니까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제3을 원하는 거예요. 한국이죠, 그게. 우리가 식민지를 경영한 적도 없고 그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정말 우리 지금 잘 살고 쿨한 나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제3지대에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자무역 체제가 흔들리면서 좀 굉장히 케이오스고 위기이긴 한데 우리가 딱 시장별로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 칼, 뭐 초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1997년 8년도에 그 아시안 금융 위기 했을 때 그때 세계은행이나 이런 그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거 많이 이제 스크랩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핵심적인 전략 산업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포기를 하지 않았고 그게 결국 이제 오늘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what's next? 반도체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필요한 거죠. 반도체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부족한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면서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만들었고 유럽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한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정말 찾아서 다음 먹거리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반도체로 지금 어쨌든 레버리지로 써먹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래 쓰긴 힘들겠다. 예, 그렇죠. 다시 바이든 얘기로 돌아가서 바이든 경제 정책이 뭐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유권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안들을 거의 4-5개를 지금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클린턴 8년, 뭐 오바마 8년보다도 능가한다. 뭐 이렇게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격차가 있느냐? 그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네. 물가 때문에. 예, 물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잡 크리에이션 새로운 그 잡을 만들어낸 거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지난 3년 동안 3.6%인가요? AI가 비즈니스 전반에 지금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런 그 굉장히 그 양질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다 장 보시겠지만 보니까 팬데믹 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0-40% 돈이 더 나가고 당장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으니까 뭐 진짜 과거보다 뭐 한 30-40% 넣고 이러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지금 싫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때가 잘 됐다. 근데 그때는 세계 경제 상황이 전혀 틀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경제 운용을 잘 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11월 달에 당락을 결정할 이 표심은 아직 굉장히 인색한 그런 상황이죠.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서 그 여파이고 그런 거지 사실 바이든이 크게 잘못한 건 없다라고들 흔히 인식하는데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프라 만든다고 반도체 지원한다 돈을 왕창 풀어놔서 사실은 바이든이 인플레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둘 다 지금 말씀하신 둘 다 그 일리가 있는 포인트인데 한편으로는 이 바이든만큼 큰 정부를 지금 만든 거는 거의 최초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돈이 많이 풀린 거는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 일부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의 또 이 인플레는 상당히 그 공급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크거든요. 잘 아시지만 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어떤 교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원자재나 이런 거 가격의 상승, 뭐 등등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잡하죠. 지금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몸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